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국적으로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면서 곳곳에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오후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구름이 끼면서 더위가 주춤하겠고 내일부터는 전국이 흐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충북의 농장 3곳에서 구제역이 추가 확인됐는데 처음으로 한우 농가가 아닌 염소 농장에서도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지난 10일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모두 10건으로 늘었습니다.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가 의무화된 후 오히려 사고가 많아지고 사망자도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규 변경으로만 효과 기대가 어렵고 물리적인 안전시설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가상화폐를 활용한 자금 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계 최초로 가상화폐 규제법 시행을 확정했습니다. 당국이 가상화폐 거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이 의심되면 거래를 막을 수 있게 되는 건데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인공지능 등이 적용된 영상, 음향 기술을 한데 모아놓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1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국제방송 미디어 음향 조명 전시회를 사이언스 투데이가 둘러봤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도 날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어제 전국 기온이 30도를 웃돈 가운데 강릉은 35도를 넘어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이 지역은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일찍 온 이례적으로 강한 여름 더위의 원인을 정혜윤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동남아에 이어 유럽, 미국까지 확산한 이상고온. 40도를 웃도는 찜통더위에 북반구 곳곳이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번에는 이례적인 5월 더위가 한반도까지 영향을 줬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더웠던 곳은 강릉. 무려 35도를 웃돌며 이 지역 관측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서울도 31도를 웃돌며 올해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남해 부근으로 이동성 고기압이 지나가면서 먼 남쪽의 뜨거운 공기를 우리나라로 끌어올린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우리나라 남쪽에 중심을 두고 있는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게 되면서 따뜻한 남풍이 불어드는데 더해서 햇볕에 의해서 지면이 가열되면서 기온이 상당히 높게. 오늘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고 남풍이 약화하며 고온이 한풀 꺾이겠습니다. 하지만 6월과 7월은 예년보다 조금 더운 여름 날씨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여름철 장마와 집중호우 예보는 아직 불확실성이 큽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7월에 사흘을 빼고 내내 비가 온다는 예보를 내놨지만 신뢰도는 무척 낮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했다고 하는데 현재 기상 요소를 바탕으로 하는 예보는 2주 이내가 과학적인 한계입니다. 들은 단순한 어떤 계산식에 의해서 산출이 될 수 있는 방법이긴 하나 정보성이나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냥 일종의 새로운 시도라고 이해를 해주셔야지 이게 어떤 정보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엘니뇨가 발달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여름철 기상 전망은 오는 23일에 공식 발표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미얀마를 강타한 대형 사이클론 모카로 인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AFP 통신 등은 지난 14일 시속 259km의 강풍을 동반한 모카가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 주도인 시트웨에 상륙한 뒤 확인된 사망자가 41명으로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카가 지나간 지역에서는 폭풍 해일과 강풍으로 선박이 산산조각나고 지붕이 날아가거나 나무가 뿌리째 뽑혔으며 송신탑, 기지국의 파손으로 여러 지역의 통신이 끊겼습니다. 특히 이틀간 내린 폭우로 미얀마 중북부 도시 바간의 유네스코 지정 불교 유적지 일부도 침수 피해를 보았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충북에 있는 한우 농장 2곳과 염소 농장 1곳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한우 농장에서만 구제역 발생이 보고됐는데 염소 농장에서도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충북 청주와 증평 한우 농장 각 한 곳씩과 청주 염소 농장 한 곳에서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구제역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세 농장 모두 출입을 통제하고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투입했습니다. 사육하고 있는 소와 염소는 모두 매몰 처분할 방침입니다. 지난 10일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 사례는 모두 10건으로 늘었습니다. 가상현실, 인공지능 기술 등이 영상에 접목되면서 미디어 제작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가상 스튜디오에서부터 로봇이 촬영하는 로봇 카메라까지 첨단 미디어 기술이 망라된 국제 방송 미디어 음향 조명 전시회를 이성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굴 속에서 한 마법사가 주문을 외웁니다. 실제 동굴을 배경으로 촬영한 판타지 영화의 한 장면 같지만 버추얼 스튜디오 안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LED 월을 배경으로 배우가 움직이면 배우의 움직임에 맞춰 LED 월 화면에 3D 영상이 입체적으로 나타나 현장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배경화면은 이제 실제 환경에 가서 카메라로 여러 컷의 사진을 다양하게 찍은 다음에 그 사진을 찍은 그 결과물을 가지고 3D 복원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복원된 것을 아티스트가 모델링을 통해서 실제와 유사하게 만들어내는 작업을 거칩니다. 뮤직비디오에서부터 다큐멘터리, 드라마와 영화 등 각종 영상을 버추얼 스튜디오에서 촬영해 해외 로케이션 비용 등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사람의 얼굴 나이를 실시간으로 변환시켜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입니다. 화면을 쳐다보자 잠시 뒤 80대의 모습으로 얼굴이 변합니다. 스튜디오 안에 테니스 모델이 라켓을 휘두릅니다. 와이어 연결된 플라잉 로봇 카메라가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모델을 촬영합니다. 조명도 로봇 팔에 연결해 작동합니다. 스테이지 안에 무슨 상황이 있는지를 인공지능이 판단을 하고 그에 최적화된 촬영으로 유도를 해냅니다. 멀티캠의 촬영일 때 이제 그 스위칭에 대한 부분들을 전에는 사람들이 하던 부분들을 AI가 알아서 스위칭을 해버리게 됩니다. 촬영이 끝나면 편집도 인공지능이 척척 해냅니다. 돌비 체험관에서는 실제 영화관에서와 같은 생생한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VR과 AR, 인공지능 등이 더해진 첨단 영상 음향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코바 2023 전시회는 오는 1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챗 GPT를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 AI를 의료 분야에 활용하려면 허위 정보가 제공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하며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적했습니다. WHO는 현지 시간 16일 성명을 통해 거대 언어 모델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거대 언어 모델은 챗 GPT와 구글의 바드 등 생성형 AI의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거대한 데이터에서 얻은 지식을 기반으로 복잡한 정보를 처리, 분석, 예측해 인간이 쓰는 자연어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합니다. WHO는 건강 분야에서 향후 거대 언어 모델이 발휘할 다양한 순기능의 기대를 드러내고 있지만 엄격한 검증과 감독을 거쳐 사용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WHO는 전문가의 검증 없이 사용되는 거대 언어 모델은 의료인의 오류를 낳고 환자에게 피해를 주며 결과적으로 AI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서 이 기술의 잠재적 이점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우회전 차량 일시 정지가 의무화됐지만 관련 사고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YTN이 통계를 분석해봤는데요. 사고 건수가 늘어난 건 물론이고 사망자는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낮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던 버스에 치여 숨진 8살 조은결 군. 경찰 조사에서 버스 기사는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인 걸 못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국내 차량은 대부분 왼쪽에 운전석이 있어서 우회전을 할 때는 사각지대가 생기게 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1월 22일 우회전 차량 일시 정지가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2달여 사이 우회전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2,893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오히려 소폭 늘었습니다.
다친 사람 역시 3,750명으로 1년 전보다 증가했는데 사망자는 올해 24명으로 지난해 13명보다 무려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에 나섰지만 실효성이 없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운전자들이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고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했다는 것은 계도 기간에 충분하고 효율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지난해 경찰청과 행정안전부가 우회전 차량이 보행자를 친 사고가 많이 일어난 60곳을 합동 점검한 결과 위험 요인이 350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교통법규를 바꾸는 데 앞서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하는 등 환경 개선부터 이뤄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최근 횡단보도를 교차로에서 더 멀리 두는 방안이 해법으로 대두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게 유일한 정답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스쿨존은 우회전 구간에 울퉁불퉁하게 블록 포장을 해서 자연스럽게 속도가 줄어들게 해야 하고요.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는 전방향 적색 신호 체계를 도입해서 교차로 특성에 맞게 시설 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불어 운전자들도 우회전하기 전엔 일단 멈추고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경찰은 우회전 의무화 계도 기간을 오는 21일까지로 연장하고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유럽연합 EU가 가상화폐를 악용한 자금 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세계 최초의 규제 법안 시행을 확정했습니다. EU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현지 시간 16일 암호 자산시장법 시행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9월 집행위가 초안을 발의한 이후 약 2년 8개월 만에 모든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겁니다. 새 규정은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이 시행되면 가상화폐 업체가 EU 영내에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공식 인가를 받아야 하며 투자자 자산을 잃을 경우 업체 측이 법적 책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웃나라 일본도 가정용 전기요금이 다음 달부터 오릅니다. 15에서 40%의 요금 인상폭이 적용될 전망인데 서민들의 물가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가 일본 내 대형 전력회사 7곳이 신청한 전기요금 인상을 승인했습니다. 각사의 평균 인상폭은 15%에서 39% 남짓으로 다음 달 사용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들 7개 회사는 화력 발전에 사용하는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재무 구조가 나빠진 점 등을 인상안의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일본 정부는 물가관계 강요 회의에서 7개사의 인상안을 승인했는데 평균 인상폭은 애초 신청보다 줄었습니다. 도쿄전력이 15.3%로 가장 적었고 호쿠리쿠 전력이 39.7%로 가장 컸습니다. 일본 정부는 각사의 인상안과 관련해 엄격한 평가를 거쳤다며 특히 최근 연료 가격의 원가 재산정 등으로 인상률을 축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直近の燃料価格などを踏まえまして、原価などの再算定を行い、前例にとらわれず極めて厳格な査定を行ったところであります。 일본 정부는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1월부터 9개월 동안 전기 요금을 20%를 지원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력 회사들의 담합 등 전기 요금 인상 이후에도 각 회사의 경영 상황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올여름 폭염 등을 앞두고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일본 국민들의 물가 부담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국전력은 코레일 다음으로 인원이 많은 국내 두 번째 공기업입니다. 한때 대졸 신입사원을 1,000명 이상 뽑기도 했는데 올해는 대규모 적자에 발목이 잡혀서 채용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전 등 공기업 입사를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이 애꿎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한국전력은 해마다 3월과 9월 두 차례 공고를 내고 대졸 신입사원 공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5월까지도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적자 때문입니다.
한전 관계자는 올해 대졸 신입사원 공채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며 상반기 공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전 등 공기업 입사를 준비 중인 수험생들은 애가 탈 수밖에 없습니다. 공채 기회가 많아야 경쟁률도 낮아지고 입사 가능성이 커지는데 뽑지도 않고 계획도 모르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번에 상반기 채용이 없어지면서 그 사람들이 다 하반기에 몰려서 심각한 경쟁률을 낳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더 막막하고 그걸 내가 준비를 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국전력 직원은 23,700명으로 국내 공기업 가운데 코레일에 이어 두 번째로 인원이 많습니다. 연봉도 상위권이고 안정된 직장이라 취준생들의 인기가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역대 최대인 1,153명을 뽑은 이후 공채 인원이 매년 큰 폭으로 줄었고 올해는 규모가 더 축소될 전망입니다. 특히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을 앞두고 발표한 자구책에서 전력 수요 증가와 신산업 확대에 따른 인력 증가분 1,600여 명을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자체 조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의 공공기관 인원 감축 계획에 따라 앞으로 3년간 정원을 496명 줄이기로 해 신입사원 선발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해 초래된 한전의 부실. 피해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취업 준비생들에게까지 돌아가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처음으로 20%를 넘기며 역대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일상 회복 이후 내수 경기 활성화도 더뎌서 값싼 꼬치구이 노점 허용 같은 궁여지책이 통하는 현실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제로 코로나 3년 동안 중국 경제를 지탱했던 배달 노동자들, 극심한 경기 침체와 취업난에 대졸 이상 고학력자 비율이 4분의 1에 달합니다. 我在天津大学学的物流，我们这站点有学历的很多，其实我感觉学历其实没多重要。 관영 매체들은 직업에 귀천이 없다며 대학 졸업 뒤 폐기물을 수집하는 여성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提高学历就是为了提高认知的，不应该让学历成为我们的枷锁。 지난달 중국의 청년 실업이 처음으로 20%를 넘었습니다. 다음 달엔 역대 최다인 1,158만 명이 학사모를 쓰고 고용시장에 쏟아져 나올 예정입니다. 최악의 실업률은 일상 회복 이후에도 내수와 생산 부진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相信随着政策效果的逐步显现，青年人这个就业形势呢也会逐步改善。 궁여지책으로 경제 1번지 상하이와 선전은 노점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산둥성의 소도시 쯔보의 경우 300원짜리 꼬치구이 열풍에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변 지방 정부들까지 쯔보의 성공을 배워야 한다며 시찰단을 보낼 정도입니다. 팍팍한 현실에 보복성 소비 대신 부담 없는 중국 돈 1위안짜리 지출에 닫혔던 지갑이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으로 자동차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응하고자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등이 참여하는 자동차 산업 포럼이 울산에서 출범했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진행 요원 도움을 받아 조금씩 자동차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거리를 누비는 전기차를 그대로 재현한 모형입니다. 조립하는 사람들은 울산 자동차 포럼 위원들.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자동차 산업에 대응하려고 만든 포럼의 첫 출발을 알리는 자리에 모인 겁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전문가와 정부 등 17개 기관에서 참여했습니다. 이 포럼은 업계의 미래를 내다보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역할을 하게 됩니다. 노동계, 경영계, 정부 등 서로 상호 간의 격이 없는 소통을 통해서 사실상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문제 해결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래 자동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동차 출범식 직후 열린 첫 토론회에서는 국내 전기차 산업이 가야 할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됐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유럽연합 환경 규제 강화로 2030년에는 이들 나라에서 판매되는 신차 가운데 전기차가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변화에 맞춰 국내 전기차 경쟁력을 높이려면
부품업체도 함께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내에서 전문 인력의 양성과 전장화 그리고 전동화 부품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면서 안정적인 생태계와 공급망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친환경 차로 자동차 생태계가 바뀌는 상황. 이번에 출범한 울산 자동차 포럼이 빠르게 변화하는 자동차 산업을 이끌 길잡이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기후변화 위기에 탄소 의존도를 낮추고 프랑스에 다시 투자하는 계기로 삼자는 목표로 마련한 녹색 산업법안을 현지 시간 16일 공개했습니다. 연금개혁 강행이 물론 반발을 달래려는 와중에 마련한 녹색 산업법안에는 친환경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 신축 공장 허가기한 단축 등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맞서 마련한 이 법안에는 배터리, 열펌프, 풍력발전용 터빈, 태양광 패널 등 친환경 기술에 투자하면 투자 금액의 25에서 40%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40여 년 전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보내진 해외 입양인에 대해서 국내 입양기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은 재판부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유감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 1976년 충북에서 태어난 신송혁 씨.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친부모에 의해 한 영유아 시설로 맡겨졌습니다. 입양기관인 홀트 아동복지회로 다시 넘겨진 신 씨는 결국 불과 3살 나이에 미국으로 입양돼 애덤 크랩서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양부모의 학대와 폭행에 시달리다가 2번이나 파양됐고 노숙 생활을 전전했습니다. 이발소도 열고 가족도 꾸리는 등 다시 일어서려 했지만 이번엔 자신이 시민권이 없는 불법 체류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영주권 신청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 씨는 과거 저지른 경범죄가 문제가 돼 끝내 미국에서 추방되고 말았습니다. Whatever they want me to do, I'll do it. But I need to stay here for my family. 한국으로 온 신 씨는 홀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친부모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고아로 호적을 꾸몄고 본명인 신성혁을 신송혁으로 잘못 쓸 정도로 졸속으로 입양을 보냈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리 입양제를 입법하는 등 사실상 불법 해외 입양을 부추겼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4년 만에 홀트의 책임을 인정하고 신 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우리 법원이 불법 해외 입양인에 대해 국내 입양기관의 책임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국가에 대해선 신 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불법 해외 입양을 관리하고 주도하고 계획하고 용인해온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심각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번 판결은 다른 해외 입양인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사실 책임은 질번 없으니까 늦어도 이제 좀 책임져야 되니까 해외 입양인들이 많이 좀 관심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신 씨 측 대리인은 가족들과 멕시코에 머물고 있는 신 씨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점점 길어지면서 노년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질환, 치매 치료제에 대한 연구가 세계적으로 활발한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최근 임상 3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미국 제약기업의 치매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해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